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상하수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창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과불화합물 관리기술 특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그 세미나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시부터 시작인데 조금 지체됐고요. 우선 대한상하수학회 회장이신 권지양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고 오늘 주제 발표가 4건이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이윤호 교수님, 그다음 서울대학교 최영주 교수님, 최정공 교수님, 그다음에 창원대학교의 전준호 교수님 발표를 이어서 듣고 잠시 한 10분 정도 휴식한 후에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은 당국대학교 김두일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토론자로 한국환경공단 이구경 부장님, 그 다음에 K워터 전은주 부장님, 그 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인철 연구관님, 이렇게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앞서서 먼저 회장님 개회사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상하수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의 권지향입니다. 과불화합물이 보니까 제가 올해 새로운 신종 오염물질인데 신종 오염물질이 생기게 되면 3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모니터링을 좀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학적으로 처리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AWW에 가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많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임산부한테서도 뭐 나온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인 경우에 과학원이나 수공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짐작을 하고 있긴 한데 과불화합물 자체가 원체 생물 농축도 되고 하는 그런 물질이어가지고 이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글로벌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가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현재 그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번으로 끝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바라건대 이제 한번 2번, 3번 이렇게 쭉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녹화를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보실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의도로 현재 등록비도 받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더운데 그나마 비도 올 것 같아가지고 꿀꿀한 날씨에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총무이사님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플로어에서도 의견을 받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견 주시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저희가 학회에서 또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그다음에 환경부나 다른 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랄지 이런 거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표는 서울대학교 최용주 교수님께서 과불화합물 활성탄 흡착 특이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서울대 최용주입니다. 제가 아까 이윤호 교수님하고 달리 제 이름만 동그라미 좀 써놔가지고 좀 미안한데요. 여기 담긴 연구도 이제 물론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여기 뭐 그 중에 이제 몇 학생들이 여기 3번째 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말씀 드리고요. 저희 뭐 아까 이윤호 교수님도 그러셨듯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과불화합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고 과불화합물이 무언지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어느 정도 아신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윤호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좀 본론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뭐 우리가 활성탄 특히 이제 정수 처리에서 활성탄 흡착 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분말 활성탄 공정과 이제 입상 활성탄 공정으로 이제 나눌 수 있겠고, 이제 분말 활성탄은 주로 뭐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제 전 단계에다가 이제 투여를 한 다음에 뭐 혼화지 응집지에 거쳐서 이제 침전지에서 이제 활성탄이 이제 제거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녹조의 물질 이제 처리는 이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입하는 개념이 좀 가깝다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입상 활성탄지는 이제 계속 영어로 year round라고 하죠. 이제 계속 이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도 정수 처리 이렇게 해서 입상 활성탄지가 많이 도입됐고, 약간 이제 이것들이 과부하물을 제거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뭐 이게 이제 AWWA에서 2018년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뭐 이게 텍스트 뭐 복잡한 건 좀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여기에 뭐 이제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게 이제 각각의 이제 처리 기술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몇몇 물질들의 이제 처리 효율,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가 이제 해서 코스트가 지금 달러 표시 3개짜리면 이제 코스트가 많은 거고, 뭐 2개짜리면 뭐 어느 정도 적합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이제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실까봐 막 여과 membrane filtration이고요. 한 90% 이상 제거 효율을 보인다고 AWWA 팩트 시트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달러 표시는 3개죠. 비싸다. AOP Advanced Oxidation Process 제거 효율이 10% 미만 많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값도 비싸다.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과부하물은 좀 특이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웬만한 방법으로는 AOP면 깨질 줄 알았는데 AOP로도 안 깨진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려다 이제 놓쳤습니다만은 이게 발표 제목이 과부하물 흡착의 특이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사실 이제 얘가 깨기 힘들어서 특이하다, 이제 이렇게만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연구해 본 바로는 얘는 이게 좀 말 표현이 지금 방송되고 있어서 적절한 말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흡착의 관점에서도 좀 도라이다, 특이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지 간에 좀 이어가자면 AWWA 리포트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듯이 활성탄 흡착 공정이 그나마 적절한 걸로, 꽤 적절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 효율 뭐 90% 이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달러 표시도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처리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또 anion exchange, 즉 이제 이온 교환이죠. 음이온 교환 방법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단은 그 리포트의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2018년도인데 2020년도에 업데이트된 팩트시트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때는 약간 톤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전히 이제 정 가능한 기술로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물질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P4나 PFOS 같은 경우 제거 효율이 뭐 40에서 99% 이렇게 좀 더 큰 레인지로 나와 있습니다. PFOS의 경우 18에서 98% 이렇게 큰 레인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톤다운이 됐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여기 리포트로만 봐서는 그래도 활성탄을 쓰면 좀 제거되겠거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진짜 그럴까? 실제 정수장 활성탄 공정에서 과부하물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좀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저희가 증류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강수기에 있는 수지정수장, 이제 용인 수지정수장의 유입수를 각각 과부하물로 오염시키는데 600 나노그램 per 리터, 이 정도면 이제 국내에서 검출된 사례 중에서 제일 높은 농도, 정수장 기준으로 높은 농도에 속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흡착 실험을 했습니다. 증류수 조건에서 지금 이제 흡착 실험 결과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뭐 카본도, 그러니까 분말활성탄 투여량을 뭐 2에서부터 뭐 5, 10, 15, 20mg per 리터 이 정도 했는데요. 보이시다시피 꽤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뭐 약간 조금 더 이제 짧은 사슬의 경우는 제거 효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긴체 차스 같은 경우는 뭐 99. 거의 9% 예, 그렇게 제거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장에서 분말 활성탄을 사용하는 건 한 20, 30mg/L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꽤 제거 효율이 괜찮은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분말 활성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증류수 조건이고요. 예. 사실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짜자잔 이게 안 되는데 예, 정수장 유입수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수지 정수장 유입수에 오염시켜서 한 결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거 효율이 확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증류수 조건에서 된다고 정수장 유입수 조건에서 되는 건 아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주로 사용하는 뭐 20mg/L 그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 보시면 제거 효율이 뭐 20%, 뭐 40% 물질에 따라서 뭐 높은 거는 뭐 90% 이상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선 결과를 통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정수장 유입수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과불화 화합물의 활성탄 흡착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해 정도를 어느 정도 정량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의한 겁니다. AAI라고 뭐 Adsorption Attenuation Index 해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정의했는데요. 이게 이제 증류수에서의 로그 제거율을 이제 정수장 원수에서의 로그 제거율로 좀 나눈 값입니다. 당연히 이제 증류수에서의 로그 제거율이 더 높겠죠. 예를 들어서 99% 제거면 로그 제거율이 2이지 않습니까? 예, 90% 제거율이면 로그 제거율이 1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증류수에서 99% 제거되고 정수장 원수에서 90% 제거된다면 이 AAI 값이 2겠죠? 그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얼마나 정수장 원수에서의 흡착능이 과불화합물 흡착능이 저해되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AAI가 높을수록 정수장 원수에서의 흡착능은 저해를 많이 받습니다. 자, 이게 그 값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10mg/L 정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정수장 원수에서 90% 증류수에서 99.9% 이 정도 수준이면은 AA의 값이 2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 없이 되게 큰 값이 나와요. 그죠? 예.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짧은 사슬의 경우 이제 그렇게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긴 사슬의 경우에도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예. 정수장 원수하고 증류수에서의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활성탄 추출량이 작아질수록 더 정수장 원수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흡착 저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값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과제 때문에 과불화합물 뿐만 아니라 PPCP 뭐 농약류에 대해서도 또 비슷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AAI 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10ml 그나마 봐줄 만한 10mg/L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과불화합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개 물질 있잖아요. 이 10개 물질을 평균한 AAI 값이 8.50 이렇게 나왔고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농약률은 7개 물질 했는데 이걸 1.23 이 정도면 이제 증류수에서의 흡착률하고 정수장 원수에서의 흡착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생화학적 제품 PPCP인 경우에는 한 뭐 2 정도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PPCP도 꽤 차이가 나는 거는 맞는데 과불화합물 얘야말로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수장에 있는 정수장 원수에 있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흡착능을 저해하는 것이며 도대체 우리가 유기물질 농도를 얼마만큼까지 줄여야 이 흡착 저해능이 안 일어나는지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믹 애시드, 폴빅 애시드, 그다음에 프로틴, 단백질이죠. 이제 이것들을 증류수의 녹인 용액을 가지고 흡착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는 심지어 50 ppb
우리 이제 아까 저희 실험한 정수정 원수 농도, 수지 정수정 원수 농도는 2000 ppb 정도 됩니다. 예. 탄소 기준으로. 예. 근데 50 ppb에서도 저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예. 특히 짧은 사슬 PFAS의 경우에는 저의 영향은 휴믹 애시드건, 풀빅 애시드건, 프로틴이든 다 일어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들어있는 용전 탄소의 용전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저의 영향은 더 크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뭐 저희가 이거 실험을 했을 때는 야 어느 정도 수준 미만이면 용전 유기물에 의한 흡착 저해 영향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낮은 농도에서도 흡착 저해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실험한 결론은 증류수에서 과부라암 흡착 실험하는 거는 실제 사용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수준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상 활성탄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서도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아시는 분은 또 잘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입상 활성탄지에서의 성능 실험 이제 주로 이제 파과 실험이죠. 네. 파과 실험을 하려면 사실은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하려면 거의 그 시간도 엄청 많이 듭니다. 1년은 해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실험하려면. 실제 풀스케일 가지고 하려면 1년 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부라암물은 감사하게도 파과가 빨리 일어나요. 이 감사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물량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신에 이걸 이제 소형화해서 스케일 다운을 하는데 스케일 다운도 이제 유량, 활성탄 크기 다 맞춰가지고 스케일 다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하는 게 이제 RSCT 테스트고요. 그러면 이제 대략 이게 이제 스케일 팩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RSCT Rapid Small Scale Column Test의 수개월은 이제 실규모 활성탄지의 수년하고 이제 대충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RSCT 실험도 수지 정수량 원수를 이용해서 유입 농도를 이제 600 나노그램 per 리터 좀 이제 가능한 농도지만 높은 수준 이 정도로 해서 실시를 했고요. 이게 이제 로 데이터입니다. 이게 보이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가 빨리 일어납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어느 정도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링에 대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피팅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활성탄 흡착 모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파과 모델 중에서 그 토마스 모델이란 거에 다른 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토마스 모델에 잘 맞더라. 그 다음에 이제 RSCT에서의 또 결과를 실규모 활성탄지로 이제 상관관계를 짓는 모델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최종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로 핏을 해봤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이게 이제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서의 시간은 실규모 활성탄지 기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규모 활성탄지 기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SCT가 아니고 RSCT, 그러니까 작은 스케일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예측한 실규모 활성탄지의 예측 결과, 실험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FPA가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탄소 길이가 5개인 건데요. 보시면 모델 결과를 놓고 보면 자, 10% 파과는 30일 이내에 일어납니다. 50% 파과는 지금 60일에서 한 75일 사이에 일어나는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측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PFPA를 잡으려면 활성탄을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계속 활성탄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활성탄 연구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해결책이 아직까지는 해결책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PFOS나 이런 물질들은 그래도 꽤 오래 갑니다. 그래도 여기 보이시는 대로 지금 이제 50% 도달하는 데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예측 결과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도 짧은 사슬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파과가 빨리 일어나는 걸로 예측되니까 저희도 사실은 참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헌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워터 리서치의 2023년에 나온 논문 중에서 이제 일본에서 풀 스케일로 실험한 것도 있습니다. 예. 얘네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 주요 정수장에 나오는 유입수들을 좀 모아가지고 컴포지 시료를 만든 다음에 풀 스케일 플랜트를 이제 만든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실험 결과도 보시면 여기 짧은 사실 PFBA 같은 거의 경우에 이게 이제 1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계산의 뭐 역산이 뭐 1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기준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2개월 파과 엄청 빨리 일어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활성탄 가지고 이제 많이 적용하려고 한다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물의 특성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분명히. 예, 물의 특성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하수의 경우 좀 더 낫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파과 즉 이제 활성탄의 교체 주기가 안정적인 과부하물 제거 효율을 얻기 위한 활성탄의 교체 주기가 지하수에서는 좀 더 낫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이제 수지 정수장 실험 결과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결과 가지고 다른 정수장 뭐 그래도 한강수기에서는 비슷하다고 팔당댐을 쓰는 데는 비슷하다고 치고 그렇기는 한데 얘를 가지고 낙동강 물에도 적용할 수 있냐? 그대로는 적용 못해도 아까 요 모델링 결과를 그대로는 적용 못해도 어느 정도 수질 인자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상관관계를 이 비슷한 파과 곡선을 그냥 수질 결과만 가지고 이 RSST 실험을 안 하고 구할 수 있냐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능력으로는 아직 안 됩니다. 예. 아마도 다른 분들 능력으로도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정수장에 유입되는 물의 수질은 또 계절별로 이제 많이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RSCT라는 이 실험을 사실은 뭐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질별로 정수장에서 받는 수질별로 다르게 해야지 이 파과곡선을 특성에 맞게 물의 특성에 맞게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그건 쉽냐 하면은 이제 이게 물론 활성탄지 실규모 활성탄지 돌리는 것보다는 쉽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 학생들 이제 과제하면서 이제 정수장에서 물 떠오르는데 저희는 물 뜨면 한 번에 채수 뭐 4리터 채수병 이런 데 안 뜹니다. 예. RSCT 실험할 때 트럭 빌려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말통으로 해서 트럭 가득 싣고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노력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요즘 학생들 말로 이제 갈아 넣었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쉬운 일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SCT 실험을 물 종류마다 다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좀 저도 꾀를 한번 내봤습니다. 회분식 흡착 실험을 실시하고 요것과 RSCT 결과를 잘 상관성이 그러니까 칼륨 실험 결과, 입상 활성탄 실험 결과를 상관성을 잘 지으면은 회분식 흡착 실험을 훨씬 물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드는 회분식 흡착 실험을 한번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그 브레이크스루 커브, 그러니까 이제 파과 곡선 예측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제외하고요. 그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활성탄 두 종류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봤고요. 이거 가지고 여기 나와 있듯이 회분식 흡착 실험도 실시하고 이 RSCT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동일한 활성탄 시료를 가지고 둘 다를 실시해서 회분식 흡착 실험으로 나오는 흡착능 값과 RSCT 실험으로 나오는 흡착능 값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회분식에서의 흡착능과 RSCT에서 나타나는 흡착능의 비를 저희가 이제 R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 지금 심볼 이렇게 바 말고요. 여기 이제 점으로 심볼로 되어 있는 게 그 R 값입니다. 예. 이제 Y축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R축에 대한 Y값이 그러니까 Y축이고요. 보시면 물질마다 R 값이 다르다. 일정한 R 값이 나오지 않는다. 회분식 흡착
실험에서의 흡착능 평가 결과와 RSCT에서의 흡착능 평가 결과는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지 않는다. 물질별로 다르다. 그 값 자체도 비교해 보시면 탄마다 다르다. 예. 그래서 제가 도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너무 특이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얘가 그냥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좀 정립이 안 돼서 제가 자료로는 막 많이 들고 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요. 이건 사실은 이제 P4의 다른 물질 활성탄이 아니고 다른 물질에 대한 흡착 곡선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건데요. 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계면활성제잖아요. 그래서 흡착제 표면에 뭉치는 경향이 또 있어요. 예, 실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표면에 고체 표면에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흡착 아이소톰을 궁극적으로 그리면요, 요렇게 두 번 나타납니다. 커브가. 예. 첫 번째 거는 단층의 흡착제가 단층 흡착을 나타내는 커브고요. 두 번째는 그 위에 응집이 돼서 흡착제 P4가 과부하물을 응집이 돼서 이렇게 나타내는 커브가 다시 나타나고요. 예, 저희가 이제 핏을 해봤더니 이거는 뭐 일반적인 흡착 모델이 아니고 계면활성제에 대해 특화된 등원 흡착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제가 편의상 한 개의 그래프만 들고 왔는데요. 저희가 그 웬갓 과부하물, 웬갓까지는 아니고 이제 10종류 정도 해봤는데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얘는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 말고 이제 다양한 과부하물 거동에 대해 특성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는데, 특히 이제 고체에서 어떻게 이제 얘가 흡착이나 이동 기닥이 이루어지는지 이 계면활성제적인 특성 무시할 수 없고요. 이온의 특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이 친구를 특이하게 만드는 사항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깨기 어려운 것만이 특이한 게 아니다. 예, 뭐 흡착, 고체에서의 이동 다 특이하다. 연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다른 부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증류수 실험으로 거부함을 흡착능을 측정하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의 이제 결과하고는 연계짓기가 좀 굉장히 힘든 점들이 있다. 예, 그런 거 짧은 사슬, 특히나 파거가 많이 빠르게 발생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해주신 최영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로 서울대학교 최정권 교수님께서 과불화합물의 화학적 처리 및 압타 센서용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의 최정권입니다. 이게 저도 발표자지만 발표를 계속 이렇게 3개, 4개를 연달아 듣기 참 어려우실 텐데 항상 세 번째가 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최대한 편하게 하면 좋을 텐데 제 주제도 조금 딱딱한 주제라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불화합물의 이제 화학적 처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설명을 드리고요. 압타 센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연구했던 거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과불화합물에 대해서 앞서 이윤호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실 때 이게 어떤 한 종류의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 사슬에 원래 수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 이제 불소가 치환된 애들을 이제 총합해서 이제 과불화합물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말했던 뭐 PFCA 계열, 그러니까 뭐 P4와 PFHEXA 뭐 이런 것들은 다 요런 구조에서 이제 이 길이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PFSA, 뭐 P포스나 이런 애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말고도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들이 참 많고, 예전에는 이제 요 물질 중에서 뭐 P4와 하나,
PFOS 하나 이렇게만 이제 봤다면은 사람들이 점점 그러면 얘네들 여러 다른 길이에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플로로텔르모나 뭐 제넥스나 뭐 이런 애들에서 어떤 건지 이렇게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살펴볼 때 이제 과제를 내주시는 분들은 그냥 다 어차피 똑같이 보는 거니까 다 한꺼번에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볼 때 이게 다 다른 물질이고 분석도 다 조금 변화가 되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제 수계에도 우리가 많이 찾게 되는데 이 과불화합물이라는 게 아까 이윤호 교수님도 그렇고 최용주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분해가 어렵고 안정성이 높은 물질이다 보니까 수계에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토양에도 발견이 되고 다양한 곳에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분해가 거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 몸 안에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러면 먹는 물에서 이제 규제가 됐으니까 먹는 물에서 처리를 해야 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분리, 아까 흡착을 이용한 분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분리를 한 게 뭐 물의 형태로든 아니면 뭐 흡착제의 형태로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폐기를 해버리면은 그 폐기된 게 결국엔 환경에 계속 노출이 돼서 또 돌아오는 양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과불화합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얘를 파괴하는 과정까지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PFOA나 PFOS, PFNA 이런 개별 물질에 대한 규제는 이제 먹는 물에서는 이제 들어가지만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거 외에도 그냥 좀 종합적으로 합쳐서 얘네들의 독성을 좀 특정 이하로 맞추자. 뭐 E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과불화합물로 어떤 특정 수치 이하로 낮추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모든 디자인을 뭐 PFOA나 PFOS가 제거율이 얼마가 된다에 집중을 했다가도 나중에 또 이런 다른 나라에서 아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전체 과불화합물을 또 농도를 낮추자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조금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현재 아직까지는 먹는 물에 있어서는 규제를 하고 하는 게 이제 설정이 되진 않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중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제 연구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화학적 처리가 이 과불화합물 대상으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논문 스터디를 하신 분들은 아마 좀 재미없는 발표가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이제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좀 맛보기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불화합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분해가 어려운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조금 센 걸로 시작합니다. 네, 고도산화. 사실은 고도산화만 뭐 의약품이라든지 조금 이런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해가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거의 뭐 먹는 물이나 이런 데서 마지막에 후단에 놓는 이제 처리 공정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과불화합물과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환원 쪽으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고도 환원 처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거를 조금 활용하는 거 비슷한 것 중에 뭐 플라즈마 그다음에 아마 최근에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또 전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럼 고도산화 우리 있으니까 정수 처리장에서 고도산화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거 쓰면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했고 실제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오존 같은 거 많이 쓰고 있고 국내에서도 오존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뭐 UV에다가 이제 과산화수소를 넣어갖고 하이드록시 레디컬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켜서 이걸 처리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 자료는 이창하 교수님 저기 사회 보고 계신 이창하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연구인데요. 보시면은 결국은 이 PFOS나 이런 다양한 우리가 PFCA나 PFSA 계열 물질들의 제거율입니다. 네, 한 1시간 정도 반응을 시켰을 때 얼마나 제거가 되느냐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0입니다. 0. 네, 분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도산화를 하면은 내가 많이 해도 거의 잘 안 되는구나. 적어도 오존을 썼을 때 UBH2 썼을 때 약간 이렇게 일부 조금 되는 것들도 있지만 네,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도 화학적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고도산화가 좀 대부분 정수 처리장에 설비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 갖고는 잘 안 되는구나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하나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그 과불 화합물 중에 제가 좀 다양한 물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불소로 치환되지 않고 여기 일부 이런 식으로 그냥 아직 탄소랑 수소가 붙어 있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뭐 전구체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뭐 플로로텔레모라고 이제 과불 화합물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 하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산화를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분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려는 거는 얘는 분해가 되는데, 얘가 분해가 되면서 결국 생성되는 물질이 뭐냐 하면은 이런 물질들입니다. 네, 얘네들은 뭐 아까 말한 PFCA나 PFSA는 아닙니다. 네, 여기가 이제 불소로 치환된 게 아니고 OH나 이런 애들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러면 이거는 과불 화합물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들어오면 거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불 화합물의 정의 안에 포함되는 물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총 과불 화합물 농도로 규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화학적으로 뭔가를 처리를 했다 해도 그게 결국은 과불 화합물 형태로 남아 있다면은 아마 계속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꼭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과불 화합물들의 물질로 존재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화학적으로 뭔가 얘를 처리를 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앞에 있는 물질을 분해를 한다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걔가 결국 얼마만큼 탈불화, 불소가 없어지는 물질로 전환이 되는지라는 부분을 이제 화학적 처리를 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디프로이네이션이라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불소가 수계로 나오느냐. 왜냐하면 이제 탈불화가 된다면 이제 F- 이온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수계로. 그래서 그거를 결국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화학적 처리를 할 때는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산화에는 하이독실 레디컬도 있지만 또 최근에는 이제 펄설페이트 기반으로 해서 설페이트 레디컬을 이용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살펴보니까 그래도 펄설페이트를 이용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분해가 되는 물질들이 있다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상이 PFOA거든요. 그러니까 PFCA 계열 같은 경우에는 펄설페이트를 이용해서 설페이트 레디컬을 발생을 시키면 그래도 분해가 된다. 근데 단 여기 보시면은 좀 꽤 과한 조건이에요. pH도 좀 산성으로 많이 낮췄고요. 200ml몰로 펄설페이트를 넣었는데 심지어 시간도 800시간 정도입니다. 이게 거의 한 30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기는 하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이제 펄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기작이 되냐면 PFCA를 계속 좀 이렇게 깨는 부분입니다. 그 작용기가 이제 카복실리 그룹이 붙어 있는데 얘를 이제 뺀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사슬 끊듯이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물을 봐도 계속 PFOA가 이제 사슬이 한 8개 정도 있는 데서 7개, 6개, 5개, 4개, 2개 이런 식으로 점점 짧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펄설페이트 같은 경우에 그래도 PFCL과 뭐 온도도 높이고 뭐 좀 과하게 하면은 그래도 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제 PFSA 계열, 예를 들어서 PFOS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펄설페이트를 이용한 AOP 고도산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분해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산화를 갖고는 이제 조금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봤었던 게 고도 환원 처리입니다. 아까 제가 결국은 불소를 이제 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환원 처리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물질들 같은 경우에도 할로겐들을 이제 탈할로겐화 시키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환원경로로 했을 땐 결국 탈불화라는 이제 처리 과정과 조금 이게 연관이 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를 쓰냐 하면은 아까 고도산화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독실 레디컬이나 설페이트 레디컬을 발생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보려는 거가 이 수화전자라고 하는 결국 전자입니다. 전자. 그래서 이 전자가 수계에 나오면은 얘가 과불화합물과 반응을 해서 그러면 이제 탈불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점점 이제 환원경로를 통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물에서 수화전자를 이제 발생시키는 방법 중에서 이 UV 자외선을 이용해 갖고 이제 물을 분해시켜 갖고 이제 수화전자를 발생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수화전자 레디컬 발생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이오다이드나 설파이트와 같은 물질을 넣어서 얘네들과 이제 자외선을
쬐 갖고 이제 수화전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이거를 이제 고도 환원 처리라는 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뭐 PFCA 계열도 당연히 잘 분해가 되지만 PFOS, PFSA 계열들도 이제 분해가 비교적 잘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탈불화, 결국은 불소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처리까지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PFCA의 여러 길이에 대해서는 잘 될지, 뭐 PFSA 계열의 여러 길이에 대해서는 잘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결코 PFCA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개에서 8개 정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길이에서 굉장히 분해가 잘 되고 그거에 버금가는 한 50% 정도의 탈불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 연구실에서도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FSA 계열 같은 경우에는 PFOS하고 그다음에 PFHXS 6개가 있는 것까지는 비교적 분해가 잘 됩니다. 네, 근데 PFBS라고 하는 그 사슬이 짧은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분해가 안 되거나 분해가 되더라도 좀 많이 느리게 되고요. 탈불화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분해가 안 되니까 탈불화가 거의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이런 고도 환원 처리를 이제 사람들이 연구한 건 좋은데 이게 실제로 뭐 실제 폐수나 이런 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냐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봤던 것들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이윤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나노 필트레이션의 이런 막을 통해서 일단 농축해 온 그 용액에 대해서도 요 UV 설파이트 시스템을 갖고 고도 환원을 통해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해봤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AFF라고 하는 그 소방기관이나 아니면 군 부대 같은 곳에서 이제 불이 나면 그걸 굉장히 빨리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쓰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과불 화합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미국은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 AFF라고 하는 거에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과불 화합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녹인 다음에 이제 UV 설파이트 갖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잘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원 처리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를 보니까 이제 다양한 또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아는 영가 처리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이제 촉매 환원을 이용을 해갖고 이제 환원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시도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고도 환원 처리가 아닌 다른 환원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 있게 잘 이 과불 화합물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해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P4 하나에 있어서는 좀 처리가 잘 돼 이렇게 보고낸 논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종합적으로 그러면 다른 PFCA나 다른 PFSA에 대해서도 잘 되니?라는 부분을 아직 보고한 사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뭐 연구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이제 수화전자가 그래서 좀 굉장히 잘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관련해서 좀 다른 식으로 이 수화전자를 발생시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플라즈마를 이제 녹여갖고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수화전자 포함해서 뭐 다른 레디컬들까지 다 해서 이제 분해를 할 수 있는 이제 플라즈마 기반에 대한 연구들도 나왔고 뭐 거의 반응성이나 경로나 이런 게 수화전자 기반의 유사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뭐 PFOS, PF와 PFCA 이런 애들은 되게 잘 되고 PFBS는 상대적으로 좀 잘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산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기화학은 조금 제 전문 쪽은 아니지만 이것도 그래도 비교적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산화 경로로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전극에 전압을 넣어서 이제 결국은 과불 화합물이 이제 전극에 닿으면은 걔가 이제 산화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불 화합물에 있는 그 CF 이 공유 결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하는 전압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거의 이걸 하려면 한 3.5V 이상의 전압을 넣어야지만 이 과불 화합물들이 끝까지 산화가 된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기 산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의 장점은 이게 PFOS 여기 보시면 보시겠지만 PFOS도 어떤 특정 시간 안에서 이제 분해가 되는데 그거와 동시에 이제 얘가 산화 경로다 보니까 이제 TOC까지도 같이 분해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얘는 PFOS가 없어지면은
이제 완전 거의 분해가 되는 것처럼 이제 TOC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불소도 점점 이제 물에서 나오는 거고요. F-로. 그다음에 설페이트도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이유가 PFOS의 작용기가 이제 설페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짧은 사슬인 PFBS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잘 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아까 말한 이제 고도 환원 처리도 굉장히 좀 좋은 처리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 전기 화학을 이용한 쪽도 또 이제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가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 그 3.5V 이상이 되는 이제 전압을 넣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높은 전압에서 이제 산화가 다른 물질들도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예를 들어서 염소, 크로라이드 마이너스나 브로마이드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있다면은 얘네들이 산화가 돼서 브로메이트나 퍼크로레이트, 과염소 산염 이런 애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얘네들 자체가 또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그러면 추가로 뭐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실험 조건을 바꿔갖고 얘네들의 형성을 좀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기 화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해질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이제 그런 처리 공정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 안에 이제 전해질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전해질을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에 대해서 조금 예전 논문이긴 한데 2019년 정도 이제 좀 다양한 화학적 처리 공정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좀 에너지가 드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고도 환원이나 전기 화학적 방법, 뭐 플라즈마 얘네들이 그나마 좀 낫고요. 나머지 애들은 이제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얘네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뭐 오존이라든지 다른 처리 과정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 과불 화합물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된다면 기존에 저희가 뭐 오존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처리 공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미리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화학적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학적 처리를 아마 뭐 정수 처리장에 바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산업 폐수 처리장에 뭐 농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지만 바로 넣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화학적 처리가 제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거의 말씀 안 드렸는데 좀 짧게 해도 한 30분, 길게 하면은 거의 뭐 8시간, 10시간 뭐 아까 뭐 800시간도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먹는 물이나 이런 데에서 수처리장에 800시간이 걸리는 공정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쪽에서는 빠르게 이제 분리, 흡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분리를 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농축해 갖고 걔를 이제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과불 화합물을 좀 통합적으로 그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에는 좀 필요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냥 일부 제가 좀 빠르게 가겠지만 그냥 혹시 그러면 이제 흡착제나 이런 것들의 이제 재생수 조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고도 환원 처리, 뭐 UV 설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 재생수에 뭐 메탄올이나 에탄올, 그 다음에 뭐 염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조건에서 재생수가 있어 보니까 이제 그런 조건에서도 고도 환원이 잘 될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요. 결국은 그냥 뭐 분해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만 조금 저해는 받지만 잘 되고 탈불화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화학적 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간단하게 좀 넘어왔는데요. 이게 화학적 처리가 어떤 특정 처리 공정이 완벽하게 이미 잘 돼서 이거 그냥 바로 도입하면 돼라는 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여러 가지 그게
고도 환원 처리 공정이든 아니면 전기화학적 공정이든 조금 아직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 연구로서도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뭐 파일럿 스케일도 그렇고 이제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얘네들을 기술로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국내에서도 조금 이런 시도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빠르게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이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있었고 아까 이윤호 교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타겟 물질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LC-MES를 결국 많이 쓴다. 근데 우리가 뭐 총 과불 화합물을 볼 때는 조금 다른 방법까지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LC-MES라고 하는 게 이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분석이 뭐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고도 분석 장비입니다. 뭐 장비값만 해도 하나에 기본적으로 한 3억에서 5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장비만 있다 그냥 물을 넣으면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전처리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제 좀 숙달된 분석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뭐 규제를 들어가면 모든 정수 처리장에서 다 넣고 뭐 분석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조금 시간도 들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정수 처리장이나 이런 데서는 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지만 우리가 뭐 이게 과불 화합물이 다양한 곳에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을 이제 분석하거나 할 때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pH를 잴 때도 그렇고 뭐 암모니아 농도를 잴 때도 그렇고 그냥 한 가지 방법만은 우리가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과불 화합물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도 조금 센서 기술이나 이런 것도 개발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뭐 당연히 LC-MES를 대체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상호 보완하는 식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센서 기술을 개발을 할까에 대해서 했고요. 제가 이제 선정한 거는 이 앞타머라고 하는 DNA가 이제 이렇게 핵산 서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인간 DN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 핵산들이 있는데 이 핵산을 한 20개만 60개 정도만 있어도 얘네들이 이런 뭐 2차 구조에서 뭐 여차하면은 뭐 한 3차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 그런 3차 구조까지 되어 있고 얘네들이 어떤 특정 대상 타겟이 올 때만 그 구조를 이제 변화하는 이제 이런 양상을 보여서 그거를 결국 좀 센서 기술로 쓰는 거가 이제 의료계나 의약품계나 그다음에 이제 환경계에서도 일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거를 과불 화합물 쪽에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제 그거가 되는 서열을 찾아내서 예를 들어서 PFOS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이제 앞타머 서열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 갖고 이제 전기화학적인 센서로 만들어서 뭐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쓴 거 갖고 전기화학적으로 했을 때 농도가 한 5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여기 한번 보면은 100 나노몰로 정도 나오는데 5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그 다음에 이제 qPCR랑 결합했을 때는 더 훨씬 낮게 한 10 피코몰이니까 이게 한 5 나노그램 퍼 리터 정도 되거든요. 정도 되는 수치로 저희가 과불 화합물을 분석할 수 있는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PFAS를 좀 다른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 정도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정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전준호 교수님께서 추정 비표적 분석 기법을 활용한 PFAS 거동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창원대학교 전준호입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요즘에 참 과불화물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이 세 번째가 제일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기다리는 동안 계속 부담을 받고 있어가지고 보통 네 번째 마지막 되면 이제 집중력이 흩어지시잖아요. 뭐 끝나고 차가 막힐 텐데 어떻게 가지, 또 밥은 뭐 먹지, 이런 고민들로 막 이렇게 잡념이 있으실 때라서 걱정이 되지만 앞에 교수님들이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하셨다면 저는 아마 앞에 교수님들보다는 좀 쉬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앞에는 주로 뭐 처리라든가 일단 그 이윤호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오버뷰를 소개해 주셨고 이후에 이제 처리 관련된 내용이 주였다면 저는 이제 관리 대상이 되는 뭐 하천 또는 방류수에서 과부라물이 이제 출현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거동하고 있는지 특히나 전구체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SBS에서 한번 전구체 관련된 이슈가 한번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 기자분이 되게 그 환경 전문 기자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는 그 PFAS, PFOA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금지가 되고 뭐 환경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하천수에서는 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전구체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 한양대학교 문효방 교수님하고 저희 그 창원대 팀하고 2019년, 20년 2년에 걸쳐서 과부라물 비표적 과제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과부라물 비표적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뭐 전구체를 포함해서 한번 주요 지점에 대해서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주요 생산업체죠. 사업장에서 이제 발수제 등을 생산해내는 그런 시설에서 과부라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 말씀으로는 자기네들은 PFOA, PFOS를 쓰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전구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 그 전구체가 사용이 되고 자체 처리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처리되는 과정에서 전구체는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그 최종 산물이죠. 퍼플로리네이티드인가 플로리노 세츄레이션된 PFOA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그 전구체는 처리 과정에서 자체 처리 과정에서 떨어지지만 오히려 배출되는 배출수에서는 연계 처리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처리수에서는 PFOA 농도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럼 하천이나 이런 곳들로 어쨌든 사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PFOA가 전구체 텔로말콜 등 전구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환경을 나가는 것은 퍼플로리네이티드 컴파운드 등이 이제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슈화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도 여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윤호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요는 예전에 PFOS, PFOA 등과 같은 일부 물질 이슈가 됐다면 지금은 그것들을 대체하는 다양한 물질, 특히나 전구체 등 텔로말콜 등과 같은 전구체 등이 아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그 다음에 좀 정의가 뭐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퍼플로리네이티드라고 하면 과불이라는 얘기고 탄소들이 전부 다 수소가 아닌 플로린으로 세츄레이션 돼 있으면 저희가 뭐 과불함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전구체를 포함한 애들은 이런 카본 등이 세츄레이션 돼 있지 않고 이런 그 CH 본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과불함물은 PFOS, PFOA 등과 같은 세츄레이션 된 애들, 그 다음에 전구체를 포함한 애들은 폴리 플로리네이티드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구체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텔로말콜 형태, 뭐 6대2, 8대2 텔로말콜이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얘네들이 발수제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초 원료로서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아크릴레일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것이 결국 중합체가 되면 이제 발수제의 어떤 중합 그 폴리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예전에 PFOA가 쓰여졌다면 이제 텔로말콜 등으로 발수제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런 애들이 사실 분해가 이렇게 되고요. 분해되는 그 말단에 이런 헥사이라든가 펜타이 6대1을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8대2가 되면 결국에는 PFOA 등을 포함한 PFOA 더하기 그보다 좀 짧은 체인 랭스를 갖고 있는 과불화물 형태로 최종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잠깐 보시면 알코올이 카르복실레이스로 트랜스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이중결합 형태로 이제 언세츄레이션 되면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짧은 퍼플로리네이티드 형태로 변환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은 텔로말콜 하지만 배출은 이런 과불화물 형태로 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사전 연구에서 이제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저는 어떻게 변환되어 가는지 이런 과정들이 좀 궁금해서 이런 것들 좀 보고 싶었는데 뭐 저희 실험실은 주로 뭐
HRMS를 이용을 해서 타겟 분석도 하지만 뭐 저희 보통 이야기하는 추정 비표적 분석을 이용을 해서 표준 물질이 없어도 일부 물질들을 저희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얘네들의 페이트를 한번 보자, 안에 프로파일들을 한번 보자,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제, 그 과학원 과제에서 저희가 19년, 20년도 과제를 했는데 이때 사이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과부라물의 어떤 분포를 보시면 여기가 그 대구에 있는 한 지점인데요. 이제 빨간색이 그 카르복실레이트 그룹 형태고요. SA는 파란색은 설포닉 그룹 그 전체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이외에 뭐 전구체 등을 포함해서 이게 녹색 등을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 DS1이라는 지점 보시면 이 DS가 그 사실은 여기가 방류 지점이고요. 하폐수 처리장. 그 앞단인데요. 이 앞단에 이 하천이 그 여기에 산단을 관통하는 하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리되지 않은 물들이 어쨌든 뭐 투기가 됐든 무엇이 됐든 처리가 안 돼서 나오는 물들이 요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종의 처리되지 않은 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하천의 어떤 그 농도를 보면 전구체라고 할 만한 것들의 농도가 꽤 높다는 것을 인지가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환경 중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그러면 과연 낙동강으로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거동할 것인가, 이게 저에게 궁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 이후에 저희가 그 지점을 해마다 또 나가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빨간색 그룹은 어쨌든 퍼플로리네이티드 애들의 총합이라 볼 수 있고, 이 노란색이나 초록색은 그 전구체에 해당되는 또는 인터미디에이트에 해당되는 것들이라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의 비중이 해가 가면 갈수록 좀 증가해요. 그러니까 제 해석은 뭐 물론 이제 시기 따라 다르고 사실 계절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의 사용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환경 중에서는 과부라물뿐만이 아니고 대체제가 나오고 있고, 그것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대체제 또는 이제 프리커서 또는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할 만한 것들이 환경으로 나오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거동할까? 아까 앞에서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전구체 또는 인터미디에이트이 있는데, 이 스탠다드가 표준물질 잘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메이저 중에 하나인 5대3 FTCA, 그러니까 이게 텔로말콜에서 퍼플로네이트로 가는 중간에 있는 하나의 이제 인터미디에이트거든요. 얘가 이제 어쨌든 높은 농도로 나오길래, 얘가 또 표준 물질이 있길래 얘를 가지고 하천의 환경에서 얘는 그대로 존재할까? 뭐 구조적으로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결국에는 이것이 트랜스폼이 되고 잘려서 퍼플로네이트로 갈 텐데 진짜 그럴까를 이제 저희가 뭐 OECD 가이드라인의 어떤 방법을 이제 차용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 물과 그 세디먼트를 떠가지고요, 이제 배치 실험을 한 거죠. 스파이킹을 해서요. 분석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LC-HRMS 오비트랩이라고 하는 장비를 써서 타겟 분석과 비표적 분석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요 퍼플로네이트에 해당되는 애들이 한 10몇 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구체 또는 인터미디에 해당되는 애들 이 정도로 해서 총 한 20종 정도에 대해서 타겟 분석을 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서스펙이라든가 저희가 의심하는 것들, 표준 물질이 없지만 의심되는 어떤 인터미디에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그 이외에는 또 비표적 분석을 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도 추가적으로 이제 정성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전처리를 할 때 보통 뭐 그 과부라물은 그 왁스라고 하는 에나이온 익스체인저를 쓰든지 아니면은 HLB라고 하는 그 레진을 많이 쓰는데, 저희 랩에서는 그 두 개를 다 섞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캐타이온 에나이온 익스체인저하고 뭐 EMV 플러스라고 같이 쓰는데, 어쨌든 그 과부라물 같은 과부라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머테리얼을 쓰느냐에 따라서 회수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위로 가면 갈수록 회수율이 좀 높다고 보면 되는데요. 체인 랭스가 왼쪽으로 가면 짧은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좀 긴 건데, 긴 경우에는 다소 그 HLB가 에나이온 익스체인저보다는 좀 좋습니다. 반면에 체인 랭스가 좀 짧은 애들은 HLB가 좀 낮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라물 안에서도 다양한 그
그 물리학적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양한 물질들을 같이 스크리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전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과불화물은 같은 과불화물이 아니다. 앞에 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리학적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 또 전구체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이 레인지 안에 이것들을 다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최선의 어떤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격 분석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추정 어떤 의심하는 물질이 있으면 추정 분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표적 분석을 다음과 같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했고요. 구체적인 뭐 프로세스를 말씀드리지 않고 혹시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FTCA에서 유래할 수 있을 만한 물질들을 좀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아까 최정 교수님께서도 이제 물리학 그 물질 구조를 가지고 이제 그룹핑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과불화물은 머리, 그 꼬리가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꼬리하고 이제 대가리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의 어떤 꼬리와 그 머리 쪽에 이제 펑셔널 그룹이 붙어 있죠. 요거를 가지고 그룹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9개 정도로 저희가 그룹핑을 했고 그 물질 따라 이제 그 호몰로그 시리즈죠. 그러니까 약간의 체인 랭스가 달라지면서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이러한 시리즈 형태로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분석적으로 보면. 그래서 총 한 9개 그룹으로 나누어 봤고 한 21가지 정도가 저희가 이제 추정 비표적 분석으로 좀 인지를 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인지된 것들은 저희 정확한 정량은 아니고 저희가 뭐 세미콘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양을 이제 추정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추정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인지한 이런 그 인터미디에이트에 해당되는 저희가 이제 뭐 의심은 표준 물질은 없지만 의심했거나 또는 아직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얼마만큼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석인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과불화물은 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펑션을 그룹 갖고 있고 체인링스가 얼마인지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치 테스트한 결과를 보시면 5대3 FTCA니까 저희가 그 이제 주입한 물질이죠. 얘네의 농도는 좀씩 떨어지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타겟을 했든 또는 추정 비표적 분석을 해서 인지했든 이런 것들의 농도는 이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타임 프레임 보시면 저희가 초반에는 스파이킹을 하고 한 뭐 그 1, 2주 동안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80일까지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그 과불화물 결국은 뭐 저기 프로파놀, 그다음 부타, 펜타, 헥사 이러한 짧은 애들의 어떤 과불화물 형태의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텔로말콜의 어떤 그 중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FTCA가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빠르진 않지만 잠재적으로는 변환이 돼서 이러한 과불화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프로파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FTCA가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요. 얘의 1차 프라이머리 트랜스포메이션 프로덕트를 이제 저희가 여기 오른쪽 위에 표시를 했고 2, 3차는 왼쪽 아래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2, 3차 인터미디에이트라 볼 수 있고 왼쪽 아래가 이제 파이널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는 퍼플로네이트 컴파운드 4개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1차 트랜스포메이션은 어쨌든 여기 프리커서의 첫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볼 수 있고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고요. 얘네들이 결국 이렇게 변해간다는 얘기고 얘네들이 결국 왼쪽으로 파이널 형태로 변해간다. 이런 프로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아까 배치 실험을 통해서 인지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 지금 여기 왼쪽 위에가 5대3 FTCA이고 얘네들이 결국은 이런 빨간색 형태의 파이널 프로덕트 즉 이제 퍼플로리네이티드 형태의 형태로 변해간다.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패스웨이로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이 전체가 저희가 다 확인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회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기존 문헌에서 특히나 대부분은 하수 처리장에서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인지한 그 인터미디에이션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인지한 거는 파란색, 초록색 등이
또는 빨간색 등이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거고, 타겟 분석을 통해서 인지한 것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한 거고요. 나머지들은 표준 물질이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자신 있게 인지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게 추정 분석이면, 저희가 의심하고 있던 것들이면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전혀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인지한 경우에는 비표적 분석으로 분석을 한 경우고, 그것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게 얘네들은 거동하고 있다. 뭐 이걸 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텔로말콜에서 유래한 이 FTCA는 결론적으로는 이 빨간색인 퍼플로리네이티드로 변해간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 중에는 분명히 이러한 그 텔로말콜에서 유래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결국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퍼플로리네이티드 형태로 바뀌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전구체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환경에는 이런 인터미디에이트 환경을 나올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처리 과정에서 또 트랜스폼이 돼서 퍼플로네이티도 갈 것 같다. 정수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뭐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수 과정에서도 일부 원수의 이런 것들이 인터미디에이트든 프리커서든 들어가게 되면 정수 과정에서 얼마든지 뭐 트랜스폼이 가능할 거라 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 발표였고, 지난주에 2주 전에 저희 그 MT를 갔는데 밀양에 갔거든요. 근데 밀양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저희 실험실이 나름 밀양 오염 물질 분석실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밀양에다가 우리 전부 다 오염 물질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준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 자리를 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에는 토론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단국대학교에 있는 김두일이라고 하고요. 상하수도 학회 기획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좋은 이제 세미나를 기획해 주신 우리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발표를 해 주신 네 분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제 그 저희 토론회 해 주실 그 토론자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워터의 전운주 부장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한국환경공단의 이구경 부장님입니다. 세 번째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인철 박사님입니다. 제가 그 6월 달에 AWWACE를 갔었는데요. 제가 피파스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세션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모든 세션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서 막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발을 높여가지고 막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 EPA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2018년에 이제 뭐 그 PFOS하고 PFOA가 그 70 나노그램 퍼 리터였는데, 올해부터 이제 그 이거를 잘 많이 들으셨겠지만 OPPT로 낮춰버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2027년까지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2029년까지는 뭐 각 정상에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PFOS하고 PFOA가 또 내셔널 해저드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에 등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중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뭐 대책들,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뭐 도라이 물질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처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모든 뭐 정상 구성원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 분의 이제 그 토론자를 제가 모시면서, 이분들이 보면은 이제 K워터하고 한국환경공단, 그 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이라서 우리나라 이제 이와 관련된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시는 어떤 공공기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발표에서 보면은 하수에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정상에서 잘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분석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그 환경을 국민들의 그 건강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토론을 하면은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순서는요, 그냥 제가 가까운 순서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워터의 전은주 부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을 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아까 그 발표자들이 뭐 질문에 답변을 못했거든요. 또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은주 부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품질 총괄을 맡고 있는 전은주 부장입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그 수도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저희도 지금 대응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24년서부터 저희가 지금 수질 감시 항목으로서 이제 PFAS를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는 K워터에서는 그 전부터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려하는 바대로 저희가 지금 검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원수에서. 하지만 정수는 국내 기준에서의 관리 기준 내에, 감시 항목 기준 내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기준이 그러면은 강화가 됐을 때 국내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도 사업자로서는 그래도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지금까지 많이 개발이 돼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모니터링하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돼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저희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가 많이 남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분석했을 때에는 낙동강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서 원수에서 유입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는 대응 방안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이 다양하게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고도 처리를 하고 있는 활성탄 처리로 지금 현재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만냄새 물질을 이제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어떤 흡착이나 일부 생물학적 처리에 담은 방식을 향후에는 이런 미량 오염 물질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교체 주기를 굉장히 단축을 해서 흡착제에 대한 파가 그 주기를 기인해서 교체 주기를 굉장히 단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약 5년에서 6년을 이제 활성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낙동강 본류 같은 경우에 1년 이내에 재생을 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관리 기준을 잡고 있고 자체 재생 시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외에도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가가 이제 물질별로 워낙에 다양하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낙동강 본류를 취수하는 모든 정수장은 그 활성탄, 입상활성탄 처리뿐만이 아니라 분말활성탄을 처리할 수 있는 투입 그 시설까지 다 듀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활성탄 처리에 의한 한계점을 이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만약에 이제 RO 농축수나 RO나 아니면 이온 교환 수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흡착 처리와 달리 RO나 이온 교환 수지는 상변화가 아니라 그냥 농축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수 처리 기술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수도사업자가 지금 당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생 기술을 그러면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 아니면 교체 기준은 얼마나 잘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지금 현재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향후의 분석에 대한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분석을 하는 건 정수장별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인자로 가지고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던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한 분석 방법조차도 사실은 DNA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접근하기가 그렇게 녹록한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 모니터링하는 방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적용 가능한 적정 기술, 그다음에 그거를 미래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대체할 수 있는 폐수 처리까지를 고려해서 RO라든지 그러한 대체 기술에 대한 거를 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저희가 그거를 위한 제도 개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미국도 아직까지는 모니터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거를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처럼 호소수나 하천수를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하수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원수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어서 처리 대상은 어디냐? 지하수로 놓고 있는 하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로 들어오는 상수 원수를 어떻게 처리해서 정수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우리랑은 약간 다른 그러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나 유념해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가혹한 조건에서의 기술 개발이 빨리 필요를 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셨던 하폐수에서는 어떠한 발생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모니터링하는 분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은 궁금한 사항이어서 그 다음 토론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활성탄 위주로 해서 처리를 이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보니까 에이콤에서 이온교환 수지를 써가지고 또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파이럿 규모로 티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온교환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준비하면은 좀 대응할 시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5년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이에 이제 뭐 정부 처리해서 어떤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미국도 보니까 1년에 한 2조에서 한 5조 정도 매년 쓴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상 개선하는 사업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지금부터라 좀 작업을 좀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안에 그런 계획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5년 정도 안에는 어느 정도 그 실행 계획까지도 나와주고 어떤 예산이 좀 잡혀질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하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공장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는 뭐 폐수라든가 하수 쪽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폐수를 좀 담당하시는 공단에서도 어떤 또 생각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공단 이구영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이제 토론 요청을 받았을 때 분명히 하수 쪽을 얘기를 듣고 싶으셔서 저를 불렀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전공 업무를 하는 분야가 하수는 아닌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지금 현재 환경부 동향 이런 거를 파악을 했을 때 현재 이제 하수에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하시는 건 없고 과학원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있고 일부 지금 계속 이제 그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라든지 그쪽에서 분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한 2002년부터 계속 워터 온라인 그 뉴스를 받고 있는데 계속 미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지금 우리나라 수돗물 감시하고 있는 것도 제가 계속 이제 저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토론을 요청을 받고서 과학원에 서칭을 아무리 했는데도 하수처리장 정보를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하수처리장 내용은 실제 모니터링 하신 우리 이은호 교수님께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지금 수돗물 국가 상수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 정수장에서 얼마나 나오는지가 지금 다 이렇게 감시 항목으로 5만 톤 이상 모니터링 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2018년 이후로 이거 다 빼고 2003년 거만 봤을 때 분기별로 나온 게 약 30개, 그러니까 처리장은 약 16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다 5만 톤 이상이니까 규모가 다 이미 크기 때문에 보니까 총 정수장으로는 16개인데 광역도 2개 있고 지방상수도도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도 있는데 거의 이제 뭐 부산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수원도 있고 한데 수원 같으면 아마 팔당 원수일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정수처리 공장에서 멤브레인이나 활성탄으로 처리한다는 건 아까 이제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제 분리잖아요. 물에 있는 거를 분리하는 거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걸 어디에 처리할 거냐면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해가지고 결국 대기 중으로 지금 보낼 건데 이미 이제 지금 저희가 감시 항목으로 돼 있는 3개 피포와 뭐 피포S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유기성 잔류 오염 물질로 돼 있어가지고 뭐 사용이 제한된 물질들인데 어쨌든 그게 최종으로는 대기나 토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놀랬던 거는 지금 감시 항목으로 돼서 모니터링 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우리 이제 지금 전혀 산업단지랑 상관없을 것 같던 남강의 댐에서도 나오고 팔당에서 팔당 댐을 쓰는 댐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강변여과수에서 아마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제일 강변여과수에서 제일 높게 나왔어요. 원수가 강변여과수를 쓰고 있는 낙동강의 정수장에서 그 정수에서 나온 게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나오냐면 제일 높은 값이 30나노그램.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한 7배 정도 되는가요? 그 정도 되게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정수장들은 이미 오존활성탄이 다 도입이 돼 있는 정수장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제 사실 그 이은우 교수님이 모니터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결과를 알려주셔서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만 이미 이제 오존활성탄으로는 원수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기준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기 주로 계신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과학원에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우선 데이터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분을 주로 연구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생각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제 지금 또 유기성 잔류 물질 모니터링 측정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망들하고 주요 상수원 위치, 그다음에 그 상수원이 위치한 뭐 산업 폐수처리장 혹은 하수처리장에서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자료를 일관되게 좀 제공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은 사이트도 너무 다르고 이게 원인이 정말 산업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토양에 있던 것들이 용출돼서 나오는 건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료들을 좀 어떻게 보면 수계별로 좀 이렇게 일관되게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먹는 물이 급하니까 정수장에 어떤 솔루션을 먼저 쓰려고 지금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정수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정수장 중에서 단 하나를 빼고 다 오존활성탄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는 솔루션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먼저 지금 방해물질들이 유기물이 있으면 그게 다 방해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다 활성탄을 둘 수는 없고 결국은 멤브레인이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솔루션을 정수장에 계속 쓸 거냐 아니면 진짜 배출원에 산업 물질 그 물질을 쓰는 그 배출원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쓸 거냐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게 좀 이제 그런 연구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게 주요 상수원 상류에 있으면은 하수처리장이나 오히려 폐수처리장에 그런 솔루션들을 넣는 것이 결국은 공공수역으로 나가는 거를 이렇게 정수장으로 들어가서 먹는 물만 제어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고 해양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백데이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드리고 싶고요. 아까 하나는 이제 저희 오늘 발표하신 그 교수님 중에 활성탄 파가 분말활성탄 테스트를 한 게 있었는데 하나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체류 시간을 그러니까 그 접촉 시간을 24시간을 했는데 분말활성탄은 실제로 정수장에서 24시간까지 접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조절해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해서 그건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수에서 잡는 게 중요하냐, 그 소스에 잡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중상에 잡는 게 중요하냐, 그런 게 고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그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정상에서 어떤 분해라든가 제거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그러면 하우처리장이나 폐유처리장에서 잡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공장에서 아예 배출을 될 때 뭐 어떤 원료를 좀 바꾼다거나 해가지고 아예 배출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한가,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윤호 교수님이 굉장히 처리장에서 굉장히 높은 농도로 나온다는 거를 좀 발표해 주셨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지.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상수도와 하수도가 결국은 하나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상수도가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하수도가 깨끗한 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좀 이렇게 분리된 체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상하수도 관리를 좀 하기 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수도를 관리할 특히 PFAS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 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스에서 어떻게 이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은가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최인철 박사님이 우리 또 이제 분석이라든가 과학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원의 최인철 연구관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상수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정수장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이구경 부장님이 과학원에서 좀 자료들 많이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 자료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는 제가 좀 아마 하수 쪽은 PFAS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많이 저기는 연구나 조사는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 정수 쪽은 다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먼저 말씀드린 게 상수도 정보 시스템 들어가시면은 아까 정수장 16개라고 그러셨는데 한 120여 개 정수장 대상이고요. 그게 전국에 이제 5만 톤 이상 그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가 돼 있고 18년부터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요. 18년에 세 항목에 대해서 PFOS, PFOA, 핵산술fon산 이게 세 항목에 대해서 이제 감시 항목 설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도 사업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올리고 있고요. 저희는 또 나름대로 이제 저희 한 20여 개 항목을 계속 분석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PFAS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한 사용한 지 한 100년 가까이 한 40년대부터 이제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화 물질이라고 그래서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안정화 물질을 개발했다고 해서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좀 부메랑으로 약간 우리가 이제 도전 과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뭐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저희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낮은 농도로 수질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올해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일단 HA 값을 건강 참고 값을 2016년에 PFOS, PFOA 70으로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감시항목을 설정했는데 그 값을 어마어마하게 낮춰놨습니다. 굉장히 뭐 0.004, 0.02까지 낮춰놨습니다. 그 분석 기술이나 이제 처리 방법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그 수질 기준을 거기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일단 4 나노그램 per 리터로 해놨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일단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네 분 교수님께서도 발표하면서 저 내용을 많이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이제 대체제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뭐 환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정수 처리 과정에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면 아주 도전적인 이런 물질이 될 것 같아요. 정수 처리 과정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그 분석 방법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저희도 물론 이제 고민하면서 계속 고도화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제시를 저희가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PFOA, PFOS는 5나노그램 per 리터가 이제 한계로 돼 있는데 조금 더 낮춰서 이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모니터링을 좀 해 나가면서 일단은 이제 목표는 관리 기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몇 년간 이제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이제 그 모니터링 결과 가지고 위해성 평가라든가 위해성 평가는 꼭 해야 되겠죠. 위해성 평가를 거쳐서 관리 기준을 이제 한 뭐 3년, 4년 후에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처리가 문제인데 정수장에서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고도 처리라고 해도 오존 활성탄 이런 부분인데 산화 처리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활성탄인데 활성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활성탄 원료가 굉장히 정수장 쓰는 활성탄은 저희 나라에서 나오는 원료 가지고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다 들여와야 되는데 그런 수급이나 아니면 활성탄의 그 성능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대체 호착제라든가 아니면 아까 이제 이용 교환이라든가 뭐 저기 RO나 NF, 그다음에 정교학적인 방법,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 고도 환원, 예, 그거는 좀 잘 못 들어본 거였는데 그런 방법도 좀 정수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사하는 연구, 그다음에 처리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좀 갖춰 나가고 정수장에서 대응할 거를 좀 갖춰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조금 낮춰서 분석 고도화해서 좀 모니터링 결과 가지고 유해성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힘을 합쳐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는 5만 톤 이상 데이터가 다 있었고요. 제가 그 중에서 미국 지금 US EPA에서 지금 가이드를 적용했을 때 초과된 정수장이 16개였다고 2003년만 봤을 때에서 그 부분을 빼먹고 말씀드렸죠. 예, 세 분 토론자의 이제 그 좋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제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그 발표자들한테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발표자한테 좀 물어보실 게 있으면은 손을 들고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발표자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름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서울물연구원에 근무하는 박영복입니다. 아까 활성탄 합착 설명하신 분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도 이제 서울시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있는 부서에서는 활성탄 품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RSSCT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고 미국 논문도 좀 많이 읽어봤거든요. 이제 거기서 보니까 EBCT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배드 라이프가 상당히 달라지고 이러던데, 교수님께서 이 RSSCT 그 실험을 할 때 좀 궁금한 것이, 그 EBCT로 따졌을 때는 최적의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최적의 결과를 가지고 EBCT 그래프를 놓은 것인지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입경도 RSSCT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를 넣었을 때 그 PFAS 물질을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사이즈가 될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활성탄 미국에서 보니까 그 칼곤사의 F400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명에 따라서 실험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중국산이라든지 미국산이라든지 몇 개 종류를 실험을 했는지 그걸 봐서 또 우리가 좀 실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좀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 EBCT나 뭐 사이즈에 대한 거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최적 RSCT 실험을 할 때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RSCT 실험은 풀 스케일의 실험을 이제 작은 조건에서 이제 해서 예측하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효율이 얼마나 어떤 조건을 했을 때 잘 나오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장에 이걸 사용할 텐데 그러려면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할 때는 어떤 크기, 어떤 EBCT로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RSCT가 어떤 게 최적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좀 다른 거고요.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 RSCT의 결과가 또 풀스케일의 결과를 완벽하게 재현하느냐? 라는 문제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이게 복잡한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RST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결과를 만든 후에 풀스케일에서 또 테스팅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개 종류 가지고 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칼곤 사건, 노레이트 사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했고요. 예, 두 개의 결과는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뭐였냐면 아까 이제 저희가 배치 테스트하고 RSCT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배치에서는 칼곤 사건이 더 잘 나왔어요. 흡착효율이 높게 나왔는데 RSCT라니까 노리트 사건이 더 잘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공급 구조에 따라서 또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문헌을 찾아보거나 여러 연구자들하고 말했을 때는 이제 과부하물의 흡착은 또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메소포라고 하는 이제 조금 더 마이크로포 미세공업보다는 좀 더 포가 큰 거에서 조금 더 흡착이 잘 된다는 거가 아직 뭐 퍼블리시가 거의 되진 않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그런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제 기작에 대해서 많이 밝혀지진 않고 있어서 연구를 계속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의심을 하기로는 과부하물 자체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표면에서 이렇게 응집을 하기 때문에 얘가 공급 안으로 들어가려면 생각보다 과부하물의 분자 사이즈가 커야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다 역시 요즘 말을 제가 많이 쓰게 되는데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다 조금 테스트가 되고 연구가 돼야 될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할 때 와 이거는 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펀딩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과부하물 연구를 할 때 이제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면 어려웠던 점은 이제 막 과제 평가를 받고 이럴 때 이 과부하물 물질 찍는 거를 그 나이트레이트나 뭐 암모니아 찍는 것처럼 좀 생각하고 말씀을 하세요. 예, 저희는 진짜 너무너무 어렵게 찍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펀딩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우리가 대응하시. 아까 말씀 이국양 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금 대처해야 될 방법하고 우리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연구돼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리소스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국양 부장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예, 저희 이제 아까 24시간 PAC 시험 결과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키네틱도 보고 다 봤습니다. 예, 결과 다 안 보여드렸지만 예, 당연히 30분은 흡착 형형에 도달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인 건 맞고요. 예, 뭐 아까 보여드린 거에 뭐 대략 30분에서의 흡착 효율은 한 아까 보여드린 거에 한 10분의 7, 뭐 10분의 5, 예,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누가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좀 그 과부하물 처리 방법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 이제 활성탄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일부 대안으로 뭐 이제 필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그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그 필트레이션 RO를 걸거나 했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농축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지금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 RO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처리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 용도 대비 너무 과도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그 최정건 교수님께서도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분해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상수 지금 상수 원수를 지금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거를 이제 지하수에 이제 함양을 한다든지 하는 그 처리수를 대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를 처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뭐 농축수가 처리를 하더라도 그거는 별도로 빼가지고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정수 처리 같은 경우는 뭐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처리 방법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뭐 당연히 정답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기 패널들께 좀 그 상의를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최정국 교수님한테 사인을 보내는데 저한테 먼저 마이크 전해 주셔가지고 아까 이제 최정국 교수님도 발표하고 하셨지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뭐 활성탄은 안 된다 막 거의 그런 분위기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저희 랩에서도 이제 사실 활성탄을 개질한다던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능의 활성탄이 좀 더 좋은 효율을 보니까 연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RONF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활성탄을 통해서 흡착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재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용액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좀 더 RO나 NF에서 나온 농축수보다 더 농축된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처리 기술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정공 교수님께 마이크.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까 발표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게 정수 처리장이든 폐수 처리장이든 계속 이제 그 진화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인풋 필요하게 되는 에너지량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걸 정말 저희도 국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면은 아마 한 단계 더 비용, 고에너지화가 필요한 단계로 접어들어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해서 이 과불화 화합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도 저희는 당연히 좀 고민도 해보고 여러 생각도 국내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거를 하자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국내도 좀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맥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O까지 우리가 써야 되느냐라는 게 결국은 그 맥락에서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RO로 하는 게 또 차라리 잘 되고 또 에너지도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현실적인 방안이다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의 끝나갈 즈음이 돼가지고 한마디만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분명히 과불화물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저주저한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기준치가 미국에서 정해지면서 그거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하게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아까 5년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5년이 될지 저는 5년, 10년 뭐 이렇게 두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는데 현재처럼 그냥 수질 감시 항목을 그냥 70ppt로 놓고 갈 것이냐 그 수준에 있을 것이냐 이것보다는 좀 더 진일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첫 번째 세미나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준비할 때는 뭐 이온 교환이든지 뭐 그다음에 혹시나 또 환원에 대한 아까 고도 환원법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런 방법이랄지 아니면은 또 활성탄의 그 이렇게 새로운 걸로 한번 해본 그런 연구랄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많이 그 모셔가지고 연구자들을 모셔가지고 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FRO까지 가야 될까 고민입니다, 진짜로. 근데 오늘 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환경부고 그죠?
서울시고 이런데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그에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고 이런 상황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을 많이 모아주시고 또 학회에 이런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주시고 하면 모아가지고 제가 환경부도 이야기해보고 서울시도 이야기해보고 해서 좀 방안을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뭐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PFAS 문제가 사실 원래 뭐 EPA에서 4월달에 시작하면서부터 4PPT 얘기하면서부터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이나 EU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화돼 가지고 계속적인 어떤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것들은 우리가 좀 가볍게 볼 게 아니고 국가적인 아젠다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또 EU에서는 물건 같은 경우에도 뭐 수입을 금지하는 그런 또 규제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가적인 좀 아젠다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뭐 위원회 같은 걸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우리가 토론하고 정책을 좀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마지막 그 우리가 이제 토론하면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어떻게 계속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고민하고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어떤 사이언스에 기반한 어떤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장을 맡으면서 우리 토론해 주시는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발표해 주신 네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는 총무님한테 넘기겠습니다.